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제5주차 발명교육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듣다 보면 과제가 있는 거를 알죠. 지난주 과제 제출한 사람들의 그 파일을,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세 분이 제출했습니다. 어, 다른 분도 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가능하면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과제는 이 분리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 거, 그게 과제이고, 그 다음에 이 추출과 관련해서 사실은 추출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온 추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저온 압착 참기름이 뭐냐, 그리고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조사해 오는 건데, 대체로 여러분이 이 숙제는 잘 했습니다. 근데 이 저온 압착 그 참기름의 그 저온이라는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그 참기름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이런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조사한 거를 보니까 49도, 섭씨 49도를 이제 안 되게 49도 미만에서 볶아서 짜면은 저온 압착. 어디 보니까 냉 압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9도가 넘으면 뭐 고온 압착 이렇게 이제 과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참기름이 200도 이상에서 이제 볶아서 짜는데 49도, 50도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맞을지 아닐지 저도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 몇 군데 찾아보다가 이제 어느 사이트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면 이 어느 공장에 해당하는 그 내용, 그 기사를 이제 그 내용을 올린 건데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요렇게 한다. 그렇죠? 230에서 270도 정도의 온도에서 15 내지 30분을 볶는다. 그리고 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 하는 게 있는데 저온 압착 참기름은 그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거 130도에서 기간도 많이 하지 않고 3 내지 4분 정도만 볶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짜는 거죠. 어디는 보니까 몇 도로 나와 있냐 하면 200 아니야 어디는 얼마냐 하면 온도 적은 게 잘 안 보이네요. 180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49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저온 고온의 그 장단점을 얘기할 때 그냥 높은 온도에서 볶아서 짜냐 적절히 낮은 온도에서 볶아서 짜냐 이 정도로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분리에 대해서 몇 개 되진 않지만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분리와 분해를 다 하려고 하다가 분리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분해를 설명을 하고 분해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분해를 설명을 하고, 그 이후 부분에서는 이제 보다 화학적인 내용으로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화학 결합을 하려면 원자에 있어서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 전자 배치를 사실은 알고 나야 그 결합을 무난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전자 배치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이온 결합, 이온이 형성이 되는 것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결합은 아무래도 이제 안 배운 사람에게는 조금 이제 생소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화학을 공부했던 사람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복습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화합물의 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해 그러면 이제 화합물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원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반응을 일반적으로 분해라고 하는데, 꼭 그 최종적으로 원소가 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큰 덩어리의 어떤 분자나 화합물이 적당히 결합이 끊어져서 작은 덩어리, 작은 크기의 분자로 쪼개져도 역시 분해예요. 결합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게 그냥 화합물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각각의 원소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꼭 그건 아니고, 그냥 큰 화합물이 작은 화합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것도 다 분해가 된다. 그런데 이 분해라는 거는 뭐 저절로 물론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에너지가 안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촉매를 집어넣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촉매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 자극은 이제 에너지 아니면 촉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를 하면 전기 분해, 빛을 쬐어서 분해를 하면 광 분해, 열을 가해서 분해를 하면 열 분해, 그렇지 않고 에너지는 아니지만 촉매를 집어넣어서 분해를 하면 촉매 분해. 뭐 뜻 알 수 있겠죠?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여기까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이제 화학 반응 속도라는 그 단원을 배우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큰 에너지를. 촉매라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현재 그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로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뭔가 자극을 준다, 외부 요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는 끊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과서 제공된 그 파일을 보면 뭐 물질의 분류 단원에 지금 쭉 나오는 건데, 그쵸? 여기 보니까 인터넷을 연결해서 한번 시각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사이트는 이제 포토케미칼 디컴포지션, 요건 두 번째 거네요. 그쵸? 그쵸? 두 번째 거고. 첫 번째 거는, 산화수은의 뭐 분해겠죠? 브레이크 다운이니까. 그걸 이제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분해. 한번 클릭해 보면 유튜브가 뜹니다. In the classic experiment of Lavoisier, 시간은 얼마 mercury 안 되죠? 2 oxide is heated, 1분짜리니까. producing mercury, metal, and oxygen gas. In the test tube, we have a sample of red mercury 2 oxide. We will heat the sample and it will decompose to give mercury metal, which will condense at the top of the test tube, gas, which we will collect by the displacement of water. 하여튼 뭐 소리는 안 들어도 여기 여러분이 이제 그 영어를 잘 들으면 The mercury metal we can see as a metallic gray ring in the test tube. We can demonstrate that the gas collected is oxygen by testing the gas with a glowing splint. As the glowing splint is brought into the test tube, the combustion accelerates. In the test tube, we have a sample. 이게 산화수은이에요. 빨간색의 산화수은. 여기를 가스버너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 산화수은이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이제 기체가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고 수은이 바닥에 시험관 안에 깔리게 되죠. 그래서 산소 기체가 나오는 요 통로에 관을 달아서 쭉 이제 수상치환이라고 하죠. 시험관을 거꾸로 매달아서 관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입구에 위치를 해갖고 물을 채운 시험관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산소가 차는 거예요. 이렇게. The mercury metal we can see as a metallic gray ring in the test tube. We can demonstrate that the gas collected is oxygen by testing the gas with a glowing splint. As the glowing splint is brought into the test tube, the combustion accelerates in the oxygen and the splint reignites. 잘 타면 이 속에 산소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실험은 간단해요. 산화수은이 열을 가해서 수은과 산소로 된다. 그런 동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광화학이에요. 빛 에너지를 쪼여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거를 염소와 금속으로 분해하는 거다. 역시 Well, we can also use this energy, this light energy, to bring about chemical reactions. And this is, of course, the basis of photography. Now we have here a plate. We've made this with some jelly and some silver chloride. And at the moment, this is a nice white colour. Now we're going to put a mask over this and shine some light on it. Okay. So we have the white silver chloride. We're shining. Greetings, fellow nerds. Today we're going to use the silver nitrate made in a previous video to do a simple photography experiment. First, you'll need 1 gram of silver nitrate and half a gram of table salt. Add enough water to both to completely dissolve them. Once they are both dissolved, add the salt solution to the silver nitrate solution. It will instantly form a dense precipitate of silver chloride. Give it a good shake to thoroughly mix the chemicals. Then let it stand for 5 minutes to settle down to the bottom. Then pour off the excess liquid. Now you have a solid powder of silver chloride. Get a piece of filter paper or paper towel and dump out the silver chloride onto it. Then carefully spread it out and pack it down into a thin but solid layer. Dry off the powder as much as you can with paper towel, but don't break up the silver chloride layer. Now let the silver chloride dry in a dark place. When it's dry, take it out, and then place on top of it a template of something you want imprinted onto the silver chloride.
Then place a sheet of glass over the template to hold it flat and steady. When you're ready, shine a very strong light onto the silver chloride. Over the course of 10 minutes, the silver chloride will decompose under the light to form a negative image of what was placed over it. Modern photography is much better and faster, but this experiment shows you the basic idea. After 10 minutes, remove the glass and the template. And now you have a negative photograph of the template. Pretty cool, eh? Thanks for watching another Nerd Rage Science video. Please subscribe, rate, and comment. 분해해서 은이 되면 은은 회색깔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교재에서 동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것은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 두 번째 거는 빛을 쬐어서 분해하는 겁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이제 열 분해는 뭐였냐면 HGO 산화수은이 있는데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Hg라고 하는 액체 금속과 산소라고 하는, 근데 산소는 원소 기호는 5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도 1기압, 살아가는 적당한 온도와 1기압에서는 분자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각각의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건 이제 나중에 계수를 맞춰야 돼요. 동영상에는 계수가 맞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계수는 아직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만 적으면 이렇게 된다. 광분해는 AgCl이라고 하는 하얀색 가루가 강력한 빛을 쬐었더니 Ag라는 금속, 그 다음에 Cl2라고 하는,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기체로 변하는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는 뭐 제일 유명한 게 물의 전기분해죠. H2O 액체를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에너지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 근데 수소와 산소는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물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으려면 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합쳐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의 공간에서는 안 되고 격리된 공간에서 얘네들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고 같은 용기 안에 모으면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립니다. 촉매분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소독약, 수용액으로 된 소독약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과산화 수소수라고 해요. H2O2가 과산화 수소인데 그걸 물에 녹이면 과산화 수소수라고 하는데 얘가 가만히 놔두면 서서히 물하고 그 다음에 산소 기체로 분해를 해요. 이건 뭐 한 1년 이상씩 걸리는 그런 반응인데 여기에 촉매를 예를 들어서 이산화망간이라고 하는 MnO2라고 하는 촉매를 아주 작은 양 집어넣으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다 시약들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촉매분해는 금방 보여줄 수 있고 전기분해는 전기분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서 기체를 확인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과학반이면 다 해볼 수 있는 실험이에요.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재에 나올 만한 분해 반응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용어들만 크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크래킹. 이거 그냥 어떤 그 분자를 열분해하는 그 과정을 크래킹이라고 해요. 이거는 탄화수소를 긴 사슬을 짧은 사슬로 끊는 거예요. 탄화수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탄화수소 중에서도 알칸이라고 하는 탄화수소를 긴 사슬로 된 거를 짧은 사슬로 끊는 이 과정을 크래킹이라고 한다. 일종의 이것도 분해죠. 큰 화합물을 작은 화합물로 쪼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탄화수소는 이제 휘발유 계통이에요. 그래서 뭐 석유나 경유 같은 거는 긴 사슬이고, 이제 휘발유나 고급 휘발유는 짧은 사슬이거든요. 그래서 긴 사슬을 끊어서 짧게 만들면 저급의 연료에서 고급의 연료로 바뀌어서 상품이 더 상품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 탄화수소를 열을 가해서 끊는 거를 열분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뭐 NaHCO3 탄산수소 소듐인데, 이 탄산수소 소듐은 베이킹 소다라고 해요. 빵 만드는 소다. 이 소다라는 말이 이 NA를 의미해요. 나트륨, 영어로는 소듐인데, 빵 만드는 중탄산 소다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를 말합니다. 이 베이킹 소다와 적절히 다른 거를 섞어서 만든 분말이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는 혼합물이고 베이킹 소다는 이 화합물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순수한 물질이겠죠. 얘가 이제 어떤 그 가만히 반죽 속에다가 이렇게 물에 풀어서 반죽을 하고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방치를 하면 열이 가해지면서 결국은 Na2CO3와 H2CO3로 나눠지는데, 이 H2CO3가 H2O와 CO2로 또 쪼개져요. 이때 나오는 CO2는 이제 기체니까 결국은 이 반죽에서 기체가 서서히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반죽이 아주 모양이 좋게 부풀어 오르고 중간중간에 막 그 공간, 기포가 있었던 공간도 생기고 해서 보기 좋은 빵이나 과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분해 반응, 열분해 반응의 일상에서의 활용이에요. 뭐, 그 다음에 또 뭐 활용할 만한 거는 이제 에어백이 있죠. 에어백은 작은 충격에도 반응을 해서 부피가 굉장히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어백에는 NaN3라는 게 들어간다고 해요. 아지드화 소듐 이런 건데, 소듐 아자이드 영어로 하면 얘도 분해를 해서 NA와 N2로 분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위에처럼 기체가 나오는 반응인데, 위에 베이킹 소다는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반죽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이 밑에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니까 고체 소량에서 기체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부피가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에어백이 된다. 그 다음에 뭐 분해 반응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화약 계통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TNT,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가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의 그 OH기에 NO2가 3개가 붙어서 생긴 물질입니다. 요 TNT는 니트로가 이제 NO2라는 그룹이고, 다이나마이트도 니트로글리세린인데 여기도 니트로기가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화약들은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이 분자 내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폭발할 때 다른 원소들을 태우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발을 해서 부피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반응을 한다. 뭐 검색을 해보면 TNT의 분자식, 다이나마이트의 분자식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가 이제 분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더 많이 뭐 예를 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둘 중에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온 결합을 설명을 할 텐데, 이럴 때는 이제 원소들이 어떤 이온으로 몇 가의 양이온, 몇 가의 음이온으로 되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표를 하나 보여주고 있죠. 어디 있냐 하면,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단원자 이온의 전하라고 해서 이 주기율표에 1그룹은 이온이 될 경우에 예외 없이 플러스 1의 전하를 갖는다. 2그룹은 예외 없이 플러스 2의 전하를 갖는다. 뭐 예외 없이 나오니까는 뭐 우리가 외우기도 쉽죠. 13그룹은 여기 하나만 적어 놨어요. 다른 건 좀 변동이 있어서 알루미늄은 예외 없이 플러스 3의 전하를 갖는다. 이 마지막 18그룹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온도 잘 안 만들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17그룹은 이온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금속과 만날 때에 이것도 예외 없죠.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다. 물론 비금속끼리 만날 때에 이온이라고는 안 하지만 산화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온의 전하라는 것은 반드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날 때 몇 가 양이온이 되고 몇 가 음이온이 되느냐를 이제 결정하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외 없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런 전하 이온을 형성한다 하는 거예요. 탄소는 이온 결합을 잘 하지 않아서 산화수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만 되면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막 형성할 때 어렵지가 않은데, 가운데 놓여 있는 몇 가지 이 원소들은
이렇게 다르죠. 두 가지 이상을 막 형성을 해요. 물론 여기서도 몇 개는 하나만 형성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형성을 하는데, 나머지들은 두 가지,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이 형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하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이온의 크기로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뮴 그러면 플러스 2 아니면 플러스 3. 망간 하면 2, 3도 있는데 더 많은 그 비율로 2, 4로 존재하고, 철은 플러스 2, 플러스 3 등 이런 식으로 뭐 다 읽어주기는 뭐 그렇고, 여러분이 그냥 직접 확인해 보면은 될 거예요. 납의 경우에는 플러스 2, 플러스 3. 주석의 경우에는 플러스 2,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주로 이쪽 근처에 있는 원소들이 전이금속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요런 것들을, 후전이금속 또는 전이후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두 가지 이상의 전하 또는 그 이온 전하를 갖는다. 이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냐 하면,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반응을 형성을 하면, 한 가지만 형성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마그네슘, 그러면 플러스 2만 형성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펜을 설정해서, 마그네슘,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염소 기체가 반응한다. 그러면 왜 플러스 1만 되고 플러스 2만 되고 하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 mg는 플러스 2 숫자를 앞에 쓰는데 요렇게 만드는 거고, 직접 저기다 쓰기에는 좀 안 좋으네요. 자, mg는 이온이 된다면은 2 플러스를 형성해요. 플러스 2가 위에다 직접 표시하죠. CL은 마이너스 1가만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는 그 물질이 중성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온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CL이 두 개가 있어야 마그네슘 이카 양이온 하나하고 이렇게 전하의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Mg와 CL이 만나면 생기는 거는 MgCl이 아니고, Mg2Cl도 아니고, 오로지 MgCl2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여지껏 설명한 것처럼 Mg는 플러스 2만 만들려고 하고, CL은 마이너스 1만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생기는 물질은 이제 전하는 표시하지 않죠. Mg, Cl2. 그래서 이름도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이 개수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철하고 만약에 Cl2가 만나면, 자, 철의 경우는 아까 그 표를 보면 2 플러스도 있고, 또 상당히 그 확률적으로 높게 3 플러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뭘로 갈지 몰라요. 이 반응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때 Cl 음이온 1가짜리가 만나면 이때는 Cl2가 될 것이고, 이때 Cl 음이온 1가짜리가 만나면은 Cl3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쓸 때는 FeCl2, 얘가 이제 전하 표시 안 하고 쓰려면 FeCl3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도 위의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은 염화 마그네슘 하는데 이때 염화철 하면은 똑같죠.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이때는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명명법, 이름 짓는 거 명명법이라고 하는데, 명명법에서 뭔가 차이를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명명법도 배우려면 조금 이제 귀찮고 뭐 까다로우니까 하여튼 이런 그 문제가 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떤 양이온은 한 가지 이온만 생기고 뭐 음이온은 한 가지만이에요 대체로. 그렇죠? 양이온에서 문제인데 어떤 양이온은 두 가지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파워포인트에 많이 나타나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어요. 뭐 이 이온의 그 종류도 책마다 조금씩 다른 커플, 다른 쌍이 쓰이기도 해요. 대체로 이렇기는 한데 우리가 ptable.com을 공부를 했잖아요. ptable.com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속성에서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이제 화학을 배우면 전자 배치도 또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공부하면 우리가 뭐 만약에 뭐 황을 전자 배치를 알고 싶다. 그럴 때 몇 가지 이제 먼저 예비 설명을 하고 이 표를 다시 보여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가 있으면 그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그러죠. 어떤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중심부에 핵이 있어요. 양전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가 여기 N개가 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전자는 핵에 가까운 영역에 어떤 전자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먼 공간, 여기서 평면이 아니라 입체니까 공간이죠. 공간에 이런 식으로 층을 이루면서 전자들이 놓여요. 양자화라는 용어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공간에서 아무 거리나 다 허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영역만 전자가 놓인다 하는 게 양자화라는 개념으로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가장 안쪽의 껍질을 우리가 1껍질이라 그래요. 우리가 양자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는 좀 굵게 여기는 n이 1인 껍질, 여기는 n이 2인 껍질, 여기는 n이 3인 껍질. 1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차요. 좁으니까. 이 껍질에는 최대로 8개 찰 수 있고요. n제곱의 2배 이렇게 돼요. 3껍질은 3의 제곱의 2배, 18개. 이렇게 되겠죠. 4껍질은 그렇다면 32개, 4, 4, 16의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비탈의 개수에 스핀을 이제 짝을 이루면서 2개씩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산소 같으면은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8번이니까 6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어요. 산소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첫 번째 껍질은 가능한 것까지 다 채워진 거고 두 번째 껍질이 이제 6개가 있는 거고 더 바깥쪽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다. 6개의 최외각 전자가 있는 거예요. 산소의 경우에는. 그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하고 주기율표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황을 지금 고정을 해놓고 캡처를 했잖아요. 보니까 1껍질에 2개, 1, 2, 3, 4가 이제 껍질이에요. 2껍질에 8개, 3껍질에 6개. 잘 세보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지만 2개, 8개, 6개. 요 숫자하고도 뭐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주기율표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안쪽에 2개, 2번 껍질에 8개, 3번 껍질에 6개.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외곽이죠. 최외곽. 바깥쪽. 위로 갈수록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는 껍질만 표시한 거고, 여기는 껍질 내에서도 이제 부껍질이라고 있는데 SPDF 이런 말로 씁니다. 그것까지 표시한 거예요. 간단하게 또 표시하면 이렇게도 씁니다. 여기에도 전자 배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요만큼이 이 껍질이죠. 이 껍질. 숫자가 이제 껍질을 수니까. 그 다음에 3번 껍질에는 총 6개가 있습니다. 2개와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개, 8개, 6개. 그래서 이제 이 캡처 화면을 닫고 전자 배치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를 원소에다가 막 클릭하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숫자들을, 특별히 맨 아래에 있는 숫자들을 얼른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전자 배치로 되어 있죠. 수소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1개. 리튬 바깥쪽에 1개입니다. 2, 1이니까 그쵸? 나트륨도 맨 밑에 1개. 얼른 요 좌측에 이 숫자들을 확인해 보세요. 칼륨, 루비디움, 세슘. 그러니까 이 1번 그룹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모두 1개씩 있는 거예요. 2번 그룹으로 넘어가면 2개씩 있는 거죠. 2개씩. 맨 아래가 전부 2예요. 13번으로 가면 3개씩이에요. 2, 3, 2, 8, 3, 2, 8, 18, 3 이런 식으로 3개. 어렵지 않죠? 1, 2, 13, 14, 15, 16 갈수록 하나씩 늘어나요. 이렇게. 질소는 5개. 이렇게 질소 계통은 5개. 산소가 있는 그 줄에서는 전부 6개. 플로린이 있는 17쪽은 전부 7개. 이 그룹의 1의 자리 숫자와 같으네요. 18그룹은 8개예요. 8개. 원래 주기율표에서 헬륨이 18그룹에 있는데 여기서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맞추느라고 2번 그룹에다 잠시 옮겨 놨습니다. 2번에 적기도 하고 헬륨은 18번에 적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화학 반응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하고 안정하다고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에 있는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면 그 다른 원자들도 전자 배치가 상당히 안정화된다. 근데 이쪽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몇 개냐면 전부 8개예요. 물론 헬륨은 2개지만 전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되어 있으면 특별히 안정하다 해서 우리는 옥텟트 룰이라 그래요. 옥텟트가 8이란 뜻이에요. 8전자 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개밖에 없는 얘네들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은 외부에서 하나를 받으면 8개가 되니까 쉽게 전자 하나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죠. 6개의 전자를 가진 것은 전자를 2개만 받으면 8개가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2가를 이제 가지려고 하고, 질소 쪽은 5개가 있으니까 질소나 E는 3개만 받으면 8전자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물론 이 질소, 산소, 플루오린 중에 질소와 산소 쪽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금속으로 이제 막 가는 중간 과정이라서 음이온을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소 쪽은 질소와 인, 산소 쪽은 산소와 황만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가장 끝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8개 채우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마지막 걸 버리면, 캡처를 해볼까요? 예, 나트륨, 소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껍질에 2개, 2번 껍질에 8개, 3번 껍질에 1개 있으니까 얘만 없어지면 가장 바깥쪽이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최외곽전자 1개를 버리려고 해서 버리면 플러스 1가가 되겠죠. 쓸 때는 1 플러스로 씁니다. 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최외곽에 전자가 2개 있는 거니까 그 2개를 버려서 2가 양이온이 되려고 해요. 아까 말한 알루미늄은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버려서 3가 양이온이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위에 2개, 마이너스 2도 위에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처음부터 4개까지 가능해요. 여기는 별로 외우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 아래에 놓여있는 이 전이금속이나 후전이금속들의 일부분, 아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2가지 이상을 갖는다. 전자 배치도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전자 배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면 나오는데, 스칸디움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 최외곽의 전자가 대체로 2개인데 중간에 하나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특이합니다. 이 바깥쪽은 2개인데 그 안쪽에가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불규칙한 부분도 생기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철을 고정해서 한번 보면, 전자 배치 여기에 있다 그러고, 요게 또 그림으로 나타낸 전자 배치라고 했는데, 맨 위에 보면 이제 산화 상태라고 해서 그 이온 전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은 주로 플러스 2와 플러스 3의 전하를 많이 갖는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주로 형성하는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봐도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철이 지금 2와 3이죠. 망간은 2하고 4, 요 부분에 2하고 4가 진하게 써 있습니다. 크롬은 3하고 6이에요. 그래서 2하고 3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주로 3하고 6이 좀 더 많이 존재한다. 이 한 가지만 가지는 것들은
이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산화 상태가 몇 개 안 돼요. 그쵸? 다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그 중에 진한 글씨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한 글씨들을 보면 나머지 뭐 산소 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산소도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한 게. 질소 그러면 좀 많긴 하지만 마이너스 3. 음이온이 된다면 마이너스 3밖에 없죠. 염소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음이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그래서 이온들이 형성될 때 1, 2, 3만 가지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만 가지는 것들이 먼저 있고 전이금속이나 후전이금속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1그룹은 1개, 2그룹은 2개, 13그룹은 3개, 14그룹은 4개, 5, 6, 7, 8 이런 식으로 가장 바깥쪽에 전자들이 개수가 쭉 하나씩 늘어나면서 존재를 해요. 교과서에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전자 배치가 나오기 이전에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그 화합물들에서 원소들의 그 패턴, 결합 패턴을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이런 관계를 알아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 루이스들이 점으로 전자들을 표시를 했는데 루이스 전자점은 좀 더 앞페이지에 있을 것 같으네요. 뒤쪽이네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아까 전자 배치 여기가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알루미늄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전이금속을 빼고 맨 왼쪽부터 하나씩 이동하면서 적은 거예요. 주기율표에서는 여기 소듐부터 아르곤까지 이동하면서 적은 겁니다. 전이금속은 불규칙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8개의 원소들을 이동하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표시하니까 소듐은 1개, 마그네슘은 2개, 알루미늄은 3개, 규소는 4개, 5개, 6개, 7개, 8개. 윗줄도 똑같아요. 이 8개 그 원자들은 맨 왼쪽부터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하나만 있는 거는 하나를 쉽게 버려서 플러스 1이 되고 2개가 있는 건 2개를 버려서 플러스 2가 되고 3개가 있는 거는 3개를 버려서 플러스 3이 되고 4개는 너무 많아서 잘 안 되고 8개는 그 자체로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고 7개는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 6개는 2개를 받아서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이온 전하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온의 형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10개 플러스 1 얘는 2개를 버려서 2가 플러스 2 3개를 버려서 3가 이거는 이온 형성하지 않고 여기도 이온 형성하지 않죠. 자체로 0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나 모자라니까 외부에서 받아서 마이너스 1 2개를 받아서 마이너스 2 2는 3개를 받아서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에 그 표에 올라와 있는 그 단원자 이온의 전하와 똑같습니다. 요거를 알면 여러분이 이온 결합 아까 설명했던 이 부분을 좀 더 어디 갔나?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온 결합은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한 가지만 더 둔다면 아쉬우니까 만약에 알루미늄하고 산소하고 만난다. 알루미늄은 무조건 3가가 되는 거고 산소는 무조건 2가가 돼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중성이 되려면 요 전하의 절대값을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개수를 배당하면 되니까 Al2O3 라고 하는 이제 비율을 맞추면 딱 중성이 되겠죠.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Al2O3라는 게 만들어지고 산화 알루미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온 결합만 설명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전자 배치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공유 결합은 일단 아주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자, 아까 먼저 했던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금속은 양이온을 형성하고 비금속은 음이온을 형성하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온 전하가 정해지면 중성이 되도록 그 비율을 맞춰서 이온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공유 결합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F라고 하는 플루오린은 7개의 전자가 있는 건데 또 다른 F가 있다고 할 때 여기도 7개의 전자가 있겠죠. 8개의 전자가 안정하니까 8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왼쪽 전자를 오른쪽에 주면 왼쪽은 6개가 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그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똑같은 원자끼리인데 누구는 주려고 한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적당한 그 공간에 위에서 적은 것처럼 적당한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적당한 공간에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또 다른 원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 이런 그 공간들이 중복이 되겠죠.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F와 F가 점점 가까워지면 이 두 개의 요 두 개의 전자가 가까워지다 보면은 영역이 겹쳐지게 돼요. 색깔이 빨가니까 이상하네요. 이 두 개의 전자는 원자들이 점점 가까워지면 서로 그 오비탈이 겹치게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까워지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플루오린의 영역에도 8개의 전자가 있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의 영역에도 8개의 전자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놓이는 공간이 일부분이 겹쳐 버렸으니까. 그럴 때에
이 두 개의 요 전자를 양쪽의 원자가 서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공유 전자라 그래요. 주로 이런 건 쌍으로 존재하니까 공유 전자 쌍이다. 나머지 6개 왼쪽에 오른쪽에 6개는 뭐 비공유 전자 쌍 아니면 고립 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도 8전자 오른쪽도 8전자 어느 정도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 두 개가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 특별히 공유 전자 쌍을 선으로 표시를 해요. 줄 하나짜리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고립쌍들은 각각의 영역에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고립쌍의 표시가 필요 없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만 쓰기도 해요. 결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플로린이라고 하는 원소는 원자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F2라는 분자로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결합을 형성을 해서 요런 공유 결합을 했다. 공유 결합을 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산소의 경우에는 줄을 2개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줄 하나가 한 쌍이니까 2쌍의 전자를 공유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 산소도 전자를 세보면 8개 오른쪽에 산소도 전자를 세보면 8개 이런 식으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또 어떤 거는 세 줄도 있습니다. C끼리나 CN끼리 있을 때 여기 뭐 다른 물질이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은 C하고 C 사이에 여기는 6개의 전자 3쌍이 있는 거고 여기는 한 쌍 2개의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영역을 이렇게 세보면 8개 이쪽에 탄소도 8개 존재하게 되죠. 수소는 뭐 특성상 한 쌍만 있으면 꽉 차는 겁니다. 수소하고 헬륨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어떤 경우에는 2쌍 어떤 경우에는 3쌍을 공유해서 8전자가 되면서 안정한 결합을 형성한다. 이런 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더 하기는 좀 여러분이 힘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서는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뒷부분은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전에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 전자에 대한 그 전자 배치에서 그 설명을 하고 또 이온이 어떠한 이온이 형성이 되느냐 또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이 되면서 이온 결합이 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공유 결합의 일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공유 결합을 좀 더 설명하고 다른 쪽도 이제 좀 더 추가할 예정이에요. 과제는 배운 내용 중에 있는 거 하나랑 좀 어렵지 않은 거 하나 2가지를 과제를 내려고 합니다. 자, 과제는요. 1번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최외각 전자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최외각 전자보다도 원자가 전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최외각 전자나 원자가 전자나 구분하지 않고 써도 많이 이제 맞는데 일부 원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 내용이고, 주기율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Na, 아까 2주기에 있던 게 마그네슘, 쭉 넘어가서 뭐 산소 몇 개만 보면, 그 다음에 아르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 뭐 크세논, 제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수가 다르다고 표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뜻을 한번 찾아서 적고, 소듐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냐, 원자가 전자는 몇 개냐, 각각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 앞에 4개까지는 똑같아요. 여러 그 사이트를 찾아보면 거의 똑같아요. 뒤에 2개는 똑같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다르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도 다르네요. 여기도 다릅니다. 3개까지. 3개는 똑같고, 밑에 3개는 사이트에 따라서 같게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어려우면 그냥 있는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시사적인 문제인데, 탄소, 문재인 정권에서 탄소 중립이란 용어가 특별히 유별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 검색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2050년에 완전히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 요것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대체 에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체 에너지에는 무엇이 있는가? 너무 자세하게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적으세요. 여기도 뭐 찾아서 숫자를 적는 거니까 너무 그냥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가지. 1번은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뜻과 아래 원자에 대해서 개수들을 적어봐라. 2번은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 요거와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 화석 연료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한데, 대체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개발 중인 것도 있고 사용 중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거 적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